칠흑 같은 어둠이 서울의 심장을 집어삼킨 밤. 거센 장대비가 강남의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펜트하우스의 통유리창을 격렬하게 두드렸다. 빗줄기는 도시의 불빛을 무수히 많은 보석처럼 부서뜨렸지만 그 어떤 화려함도 강서연의 공허한 눈동자에는 담기지 않았다. 그녀는 최고급 실크 가운을 걸친 채 섬세한 크리스털 잔에 담긴 붉은 와인을 가볍게 흔들고 있었다. 발 아래 펼쳐진 대한민국이 자랑하는 부와 성공의 파노라마는 한때 그녀가 정복해야 할 전장이었으나 이제는 그녀를 가둔 거대하고 아름다운 새장처럼 느껴질 뿐이었다. 모든 것을 가졌지만 그 무엇도 그녀의 마음을 채우지 못했다. 사람들은 그녀를 라페를레의 여왕이라 불렀다. 27의 나이에 아버지의 제국을 물려받아 5년 만에 업계 최고의 자리에 올려놓은 철의 여인. 그녀의 이름 앞에는 늘 최연소, 최초, 최고라는 수식어가 따라붙었다. 하지만 그 화려한 가면 뒤에 숨겨진 그녀의 진짜 얼굴은 이 차가운 유리창에 비친 외로운 그림자뿐이었다. 내일이면 그녀의 인생에 또 하나의 완벽한 타이틀이 추가될 예정이었다. 라페를리의 전략기획 이사이자 훤칠한 외모와 명석한 두뇌로 사교계의 황태자로 불리는 남자. 이민혁과의 약혼식. 세상은 세기의 결합이라며 떠들어댔다. 강력한 CEO와 그녀의 곁을 지키는 유능한 파트너. 그림처럼 완벽한 한 쌍이었다. 서연 역시 처음에는 그렇게 믿고 싶었다. 자신과 같은 무게의 왕관을 쓴 사람만이 서로의 고독을 이해해 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민혁은 그런 그녀의 기대를 충족시켜주는 듯 보였다. 그는 언제나 다정했고 그녀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으며 지친 그녀의 어깨를 말없이 감싸 안아주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 완벽함 속에서 미세한 균열이 느껴졌다. 그의 눈빛은 언제나 따뜻했지만 그 온기는 결코 그녀의 영혼 깊은 곳까지 닿지 않았다. 그의 위로는 정교하게 계산된 대사처럼 느껴졌고 그의 사랑은 마치 잘 짜인 사업 계획서 같았다. 서연은 와인잔을 내려놓고 차가운 유리창에 이마를 기댔다. 유리 너머로 전해지는 냉기가 심장까지 파고드는 것 같았다. 그녀는 언제부터 이렇게 의심이 많아졌을까?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죽음 이후 수많은 늑대들 사이에서 회사를 지켜내야 했던 지난 5년이 그녀를 이렇게 만든 것일까? 아니면 사랑이라는 감정 자체를 믿지 못하게 된 자신의 문제일까? 그녀는 애써 고개를 저었다. 이 모든 것은 내일의 중압감 때문일 거라고, 완벽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강박감이 만들어낸 부질없는 망상일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이민혁은 그녀가 선택한 남자였다. 그리고 강서연의 선택은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다. 그때 현관 도어록이 해제되는 소리가 정적을 깨뜨렸다. 부드러운 구두 소리와 함께 익숙한 향수 냄새가 거실을 채웠다. 이민혁이었다. 그는 젖은 트렌치코트를 벗어 현관에 걸어두며 서연을 향해 환한 미소를 지었다. 우리 서연 씨, 아직 안 자고 있었어. 늦게까지 회의가 길어져서 미안해. 내일의 주인공인데 푹 쉬어야지. 그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꿀처럼 달콤했다. 그는 성큼성큼 다가와 자연스럽게 서연의 허리를 감싸 안고 그녀의 이마에 가볍게 입을 맞췄다. 그의 품은 넓고 안정적이었지만 서연은 순간적으로 몸이 굳는 것을 느꼈다. 그의 옷깃에서 희미하게 느껴지는 낯선 향수 냄새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방금 전까지 그녀를 지배했던 불길한 예감 때문이었을까? 괜찮아요. 그냥 잠이 안 와서. 민혁 씨는 피곤하겠네요. 어서 씻어요. 서여연은 그의 품에서 부드럽게 벗어나며 최대한 평온한 표정을 지었다. 그녀의 미세한 변화를 눈치채지 못한 민혁은 그저 사랑스럽다는 듯
그녀의 뺨을 쓰다듬었다. 역시 내 생각해주는 건 서연 씨밖에 없네. 금방 씻고 나올게. 와인 한 잔 같이 하자. 그는 윙크를 던지며 침실에 딸린 욕실로 향했다. 곧이어 물소리가 들려왔다. 서연은 잠시 그가 사라진 방향을 응시하다가 한숨과 함께 다시 와인잔을 집어들었다. 그가 거실 테이블 위에 무심코 던져놓은 휴대폰이 시야에 들어왔다. 최신형 스마트폰. 그녀가 지난달 그의 생일 선물로 직접 골라준 것이었다. 평소라면 거들떠보지도 않았을 것이다. 타인의 사생활을 존중하는 것은 그녀의 철칙이었으니까.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무언가에 이끌리듯. 그녀의 발걸음은 테이블로 향했다. 바로 그 순간 휴대폰 화면이 환하게 켜지며 짧은 진동음이 울렸다. 메시지 알림이었다. 서연은 숨을 멈췄다. 화면 위로 떠오른 발신자의 이름은 단 2글자. JS. 그리고 그 아래로 보이는 메시지 내용은 그녀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모든 건 계획대로 되어가고 있죠. JS. 순간 서연의 머릿속에서 수십 개의 퍼즐 조각이 미친 듯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JS. 윤소희. 그녀의 비서. 그녀가 친자매처럼 아끼고 신뢰했던 사람. 지난 몇 달간 느껴졌던 사소한 위화감들이 한꺼번에 해일처럼 밀려왔다. 중요한 재무 보고서를 굳이 자신이 직접 처리하겠다며 가져갔던 윤소희의 모습. 민혁의 해외 출장 일정과 기묘하게 겹쳤던 그녀의 연차. 회의 중에 두 사람이 무심코 주고받던 눈빛. 그리고 오늘 민혁의 옷에서 났던 낯선 향수가 바로 윤소희가 즐겨 쓰던 브랜드의 것이라는 사실까지. 서연의 손이 가늘게 떨려왔다. 와인잔이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으로 떨어졌다면 아마 산산조각이 났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잔을 놓치지 않았다. 대신 테이블 모서리를 단단히 붙잡고 몸의 균형을 유지했다. 분노보다 먼저 찾아온 것은 지독한 배신감과 함께 찾아온 차가운 이성이었다. 이것은 단순한 지정이 아니었다. 계획이라는 단어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들이 노리는 것은 단순한 쾌락이 아니라 바로 그녀가 목숨처럼 지켜온 라페를 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의 머리는 빠르게 회전했다. 지금 당장 욕실로 뛰어들어가 모든 것을 따져 물어야 할까? 아니다. 증거가 없다. 단순한 문자 메시지 하나로는 그 교활한 두 사람을 무너뜨릴 수 없다. 그들은 분명 발뺌할 것이고 어쩌면 감정에 휩쓸린 히스테리 환자로 그녀를 몰아갈지도 모른다. 그렇게 되면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간다. 적에게 자신이 그들의 계략을 알아챘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만큼 어리석은 짓은 없었다. 서연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슬픔과 분노가 들끓는 심장을 이성으로 억누르고 차갑게 식혔다. 지난 5년간 수많은 위기를 겪으며 단련된 강인함이 그녀를 지탱해 주었다. 그녀는 더 이상 순진한 상속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여왕이었다. 그리고 자신의 왕국을 침범하려는 자들에게는 자비란 없었다. 마침 욕실 문이 열리고 샤워 가운을 걸친 민혁이 젖은 머리를 수건으로 털며 나왔다. 그는 서연이 테이블 옆에 굳은 채 서 있는 것을 보고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서연 씨, 왜 그러고 서 있어? 무슨 일 있어? 그의 얼굴에는 오직 순수한 걱정만이 어려 있었다. 완벽한 영이었다. 서연은 천천히 그를 향해 돌아섰다. 그녀의 얼굴에서는 방금 전의 충격과 분노를 조금도 찾아볼 수 없었다. 대신 그 자리에는 부드럽고 온화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녀는 민혁에게 다가가 그의 젖은 머리카락을 다정하게 쓸어 넘겨주며 말했다. 아니에요. 그냥 내일 있을 우리 약혼식 생각하니까 조금 떨려서요. 너무 행복해서 그런가 봐. 그녀의 목소리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민혁은 안심한 듯 웃으며 그녀를 품에 안았다.
바보 같기는. 긴장할 것 없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부가 될 테니 그의 따뜻한 품에 안겨. 서연은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러나 그녀의 머릿속은 그 어느 때보다도 차갑고 명료했다. 전쟁은 이미 시작되었다. 그리고 이 지독한 배신의 연극 무대 위에서 최후의 승자는 단 한 명뿐일 것이다. 그녀는 자신에게 속삭였다. 이민혁, 윤소희, 너희들이 만든 이 무대에서 내가 직접 막을 내려주겠어. 그녀의 입가에 걸린 미소는 더욱 깊고 아름다워졌지만 그 눈빛은 복수의 칼날처럼 서늘하게 빛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라페를의 CEO 사무실은 언제나처럼 완벽한 질서와 고요함 속에 잠겨 있었다. 강서연은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지만 그녀의 외모에서는 그 어떤 흔적도 찾아볼 수 없었다. 최고급 원단으로 제단된 회색의 파워수트는 그녀의 몸에 꼭 맞게 떨어졌고 결점 하나 없이 완성된 메이크업은 그녀의 얼굴에 차가운 권위의 가면을 씌워주었다. 그녀에게 갑옷과도 같은 이 모습은 지난밤 심장에 깊이 박힌 배신이라는 파편을 감추기 위한 처절한 방어 기제였다. 그녀는 태블릿 PC를 넘기며 밤새 정리한 보고서들을 검토했지만 활자들은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어젯밤의 그 메시지. 모든 건 계획대로 되어가고 있죠. 라는 문장으로 가득 차 있었다. 계획이란 대체 무엇일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그들의 계획이었을까? 이민혁의 다정한 미소, 윤소희의 살가운 충성. 그 모든 것이 거대한 연극의 일부였다는 사실이 그녀의 이성을 끊임없이 물어뜯었다. 대표님, 들어갈까요? 노크 소리와 함께 윤소희 비서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의 얼굴에는 상냥하고 충직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녀는 서연이 가장 좋아하는 원두로 내린 커피와 오늘의 일정표를 들고 있었다. 평소와 다름없는 완벽한 아침의 시작이었지만 서연에게는 이제 이 모든 것이 위선으로 가득 찬 역겨운 쇼로 보일 뿐이었다. 대표님, 안색이 많이 안 좋으세요. 어젯밤 잠을 설치셨나 봐요. 약혼식 때문에 긴장하셔서 그런가요? 걱정스럽다는 듯 묻는 윤소희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진실하게 들려서 서연은 순간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저 얼굴 뒤에 얼마나 추악한 욕망이 숨겨져 있을까? 서연은 애써 입꼬리를 끌어올리며 미소 지었다. 신경 쓰지 말아요. 윤비서, 그냥 생각이 좀 많아서 오늘 일정은 오전에는 디자인팀 보고가 있고 오후에는 VVIP 고객 대상 프레젠테이션이 있습니다. 이민혁 이사님께서 프레젠테이션 최종 리허설을 대표님과 함께하고 싶다고 전해달라 하셨습니다. 알겠어요. 이 이사님께 30분 뒤에 회의실에서 보자고 전해줘요. 서연은 최대한 사무적인 태도를 유지했다. 윤소희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대표님, 혹시 제가 뭐 잘못한 거라도 있나요? 오늘따라 왠지 저를 불편해 하시는 것 같아서요. 예리한 여자였다. 서연은 자신의 미세한 감정, 변화조차 감지해내는 그녀의 눈썰미에 다시 한번 감탄했다. 그리고 그 예리함이 자신을 향한 충성심이 아닌 감시의 일부였다는 사실에 치가 떨렸다. 아니요, 그런 거 없어요. 피곤해서 그래요. 서연은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진실을 확인하기 전까지. 그녀는 뱀처럼 자신의 속내를 숨겨야 했다. 그날 하루, 서연은 연극 배우가 되었다. 그녀는 이민혁과 함께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며 완벽한 파트너의 모습을 연기했고 윤소희가 건네는 서류를 검토하며 신뢰하는 상사의 역할을 해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두 사람의 모든 것을 좇고 있었다. 그녀의 앞에서 철저히 거리를 두면서도 복도를 지나치는 찰나에 그들이 주고받는 미세한 눈빛, 아무도 없을 때
이민혁이 윤소희의 어깨를 스치듯 두드리는 가벼운 손길. 그 모든 것이 그녀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어 놓았다. 이제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감이 아닌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물적 증거였다. 오후 4시 서연은 행동을 개시했다. 그녀는 인터폰으로 윤소희와 이민혁을 동시에 호출했다. 긴급 이사회를 소집해야겠어요. 홍콩 지사 쪽에서 심각한 문제가 터졌어요. 두 분은 지금 즉시 지하에 있는 자료 보관실로 가서 최근 5년간의 해외지사 실적 데이터를 모두 정리해서 가져와 주세요. 1시간 뒤에 바로 회의 시작할 겁니다. 갑작스러운 지시에 두 사람의 얼굴에 잠시 당혹감이 스쳤지만 그들은 곧 프로페셔널한 표정으로 답했다. 네, 알겠습니다. 그들이 서둘러 사무실을 나가는 것을 확인한 서연은 곧바로 다른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김 비서, 나 지금 편두통이 너무 심해서 그러는데 약 좀 사다 줄래요? 그리고 오는 길에 따뜻한 허브티도 한 잔 부탁해요. 모든 것을 계획한 대로였다. 윤소희와 이민혁을 한 공간에 몰아넣고 자신을 감시할지도 모를 윤소희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렸다. 서연은 자신의 개인 사무실 가장 안쪽에 있는 작은 휴게실로 들어갔다. 그곳의 벽면에는 거대한 추상화가 걸려 있었지만 그림 뒤에는 오직 그녀만이 아는 비밀이 숨겨져 있었다. 그녀가 리모컨의 특정 버튼을 누르자 그림이 옆으로 스르르 밀리며 수십 개의 작은 화면이 모여있는 모니터 월이 나타났다. 회사 내 모든 보안 카메라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오직 총수만이 접근 가능한 컨트롤 시스템이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자료 보관실 채널을 찾아 화면을 확대했다. 화면 속 좁은 서가 사이에서 이민혁과 윤소희가 분주하게 파일을 찾고 있었다. 처음 몇 분간은 그저 묵묵히 일만 하는 듯 보였다. 서연은 마른 침을 삼켰다. 자신의 예상이 틀렸던 것일까? 바로 그 순간 이민혁이 주변을 한번 쓱 둘러보더니 윤소희의 손목을 잡아 끌어 서가 뒤에 가장 깊숙한 사각지대로 데리고 들어갔다. 그곳은 일반적인 복도에서는 절대 보이지 않는 곳이었지만 천장 모서리에 숨겨진 소형 카메라에는 모든 것이 명확하게 잡히고 있었다. 서연 씨, 갑자기 왜 저러는 거야 혹시? 우리 관계 눈치챈 거 아닐까? 윤소희의 불안한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왔다. 이민혁은 피식 웃으며 그녀를 벽으로 밀어붙였다. 걱정 마. 그냥 일에 미친 여자일 뿐이야. 모든 게 완벽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눈치챌 리가 없지. 오히려 잘 됐어. 우리가 이렇게 단둘이 있을 시간도 생기고. 그는 말과 동시에 윤소희의 턱을 들어 올리고 깊게 입을 맞췄다. 윤소희는 잠시 저항하는 척하더니 이내 그의 목을 감싸 안으며 키스에 응했다. 서연은 자신의 눈앞에서 벌어지는 광경을 보면서도 아무런 소리도 내지 않았다. 눈물조차 흐르지 않았다. 심장이 산산조각 나는 고통 대신 차가운 분노가 머리끝까지 차올랐다. 배신감에 몸부림칠 시간조차 사치였다. 그녀는 조용히 녹화 버튼을 눌렀다. 그리고 그들의 대화는 계속되었다. 이번 주주총회만 끝나면 돼. 내가 가진 지분이랑 자네가 빼돌린 자금으로 사들인 우호 지분 합치면 강서연을 끌어내리는 건 시간 문제야. 그럼 이 라페르는 우리 것이 되는 거지. 정말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넌 내 옆에서 여왕이 되기만 하면 돼. 이민혁은 그녀의 귓가에 속삭이며 주머니에서 작은 USB 하나를 꺼내 건넸다. 여기 회사 기밀 기술 자료 원본이 들어있어. 경쟁사에 넘길 준비해둬. 주총 전에 한 번 더 회사를 흔들어야 하니까. 서연은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피가 배어나왔지만 고통은 느껴지지 않았다.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단순한 불륜도 재산 다툼도 아니었다. 이것은 아버지가 피땀으로 일군 모든 것을 뿌리째 흔들려는 명백한 쿠데타였다.
그날 밤 퇴근 시간이 한참 지나 텅 빈 사무실에 홀로 남은 서연은 결심을 굳혔다. 법이나 절차 같은 전공법으로는 저 음흉한 뱀들을 처리할 수 없었다. 그들에게는 그들이 사용하는 방식, 즉 어둠 속에서 상대를 물어뜯는 방식이 필요했다. 그녀는 수첩 깊숙한 곳에 적어두었던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그녀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기 전, 정말 최악의 상황이 닥치면 이 사람을 찾아가거라. 그는 해결사다. 라며 남겨준 유일한 비상 연락처였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고 나이든 남자의 중후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서연은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불륜과 기업 스파이 행위에 대한 증거 수집을 의뢰하고 싶다고 말했다. 수화기 너머의 남자는 잠시 침묵하더니 나지막이 말했다. 아가씨가 찾는 종류의 일이라면 제게는 너무 큽니다. 하지만 딱 맞는 사람이 하나 있긴 하죠. 실력은 최고지만 성격이 개 같아서 들개 같은 놈입니다.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상관없습니다. 이름과 주소를 알려주세요. 권지훈. 블랙아울이라는 보안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심하십시오. 그는 라페를이라면 이를 가는 놈이니까. 서연은 다음 날 저녁 약속도 없이 을지로에 낡고 허름한 상가 건물로 향했다. 삐걱거리는 계단을 올라 3층에 다다르자 블랙아울이라는 낡은 간판이 보였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사무실 안은 퀴퀴한 커피 냄새와 서류 뭉치, 정체불명의 장비들로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한 남자가 낡은 가죽 소파에 거의 눕다시피 앉아 서류를 보고 있었다. 인기척을 느낀 그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날카로운 눈매, 무심하게 기른 수염, 그리고 세상 모든 것에 염증을 느끼는 듯한 냉소적인 표정, 권지훈이었다. 그는 서연의 모습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비웃음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다. 강서연 대표님, 라페를의 고귀한 여왕께서 이런 누추한 곳까지 어쩐 일이십니까? 설마 우리 같은 하청업체에 직접 갑질하러 오신 건 아닐 테고. 그의 말투에는 노골적인 적의가 가득했다. 서연은 그의 도발에 흔들리지 않고 차갑게 본론으로 들어갔다. 내 직원 2명에 대한 조사를 의뢰하고 싶습니다. 사생활을 포함한 모든 것을 알아내 주세요. 그들이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돈이 가득 든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권지훈은 봉투는 쳐다보지도 않고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대며 그녀를 빤히 바라보았다. 직원, 설마 그 직원 중 하나가 곧 대표님 남편 되실 이민혁 이사님은 아니겠죠? 그의 말에 서연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다. 권지훈은 그 찰나를 놓치지 않고 조소를 터뜨렸다. 역시 표정을 보니 만나보군. 그래서 약혼자가 바람이라도 피우는 걸 잡고 싶다. 재벌들 사랑싸움 뒤치다꺼리 해주는 게 내 전문 분야는 아닌데.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연에게 문을 가리켰다. 잘못 찾아오셨습니다. 대표님, 마음이 아프면 심리상담사를 찾아가시고 이혼하고 싶으면 변호사를 찾아가세요. 내 시간은 그런 하찮은 일에 쓰기에는 너무 비쌉니다. 돌아가시죠. 단호한 거절이었다. 돈으로도 권력으로도 움직이지 않는 남자. 자신의 인생에서 단 한 번도 거절이라는 것을 당해본 적 없는 강서연은 처음으로 자신의 힘이 통하지 않는 견고한 벽과 마주했다. 사무실 문 앞에 선 그녀의 등 뒤로 권지훈의 차가운 목소리가 비수처럼 날아와 꽂혔다. 권지훈의 사무실에서 쫓겨난 강서연은 곧장 자신의 차로 돌아가지 않았다. 그녀는 낡은 상가 건물 앞에 서서 자신을 거절했던 남자가 있는 3층 창문을 잠시 올려다보았다. 그의 눈빛에 서려 있던 경멸과 냉소, 그리고 그 안에 희미하게 감춰져 있던 깊은 상처. 라페를이라면 이를 가는 놈. 그녀를 소개해준 늙은 해결사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과거, 라페를과 권지훈 사이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그녀의 기억 속 어딘가에 희미하게 남아있는 그의 이름. 권지훈. 그는 단순한 사설 탐정이 아니었다. 한때 업계를 놀라게 했던 천재 개발자. 혜성처럼 나타났다가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진 비운의 아이콘. 그녀는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거는 대신 비서실에 전화를 걸었다. 김 비서, 5년 전쯤 이노바테크라는 IT 벤처기업이 있었을 거예요. 당시 우리 회사와 특허 분쟁이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관련된 모든 자료를 찾아서 즉시 내 개인 메일로 보내줘요. M&A 관련 자료까지 전부 다. 보안 등급 최상위로. 그날 밤 서연은 자신의 펜트하우스 서재에서 밤을 새웠다. 모니터 화면에는 5년 전의 낡은 기사들과 보고서들이 가득했다. 천재 개발자 권지훈, 산업 스파이 혐의로 몰락. 이노바테크, 치명적 특허 소송 패배 후 파산 신청. 라페를 자회사, 이노바테크의 핵심 기술 및 인력 인수,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의 중심에 당시 M&A 팀의 과장이었던 이민혁의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보고서의 내용은 치밀했다. 권지훈이 경쟁사에 핵심 기술을 유출했다는 내부 고발, 시기적절하게 터져나온 언론의 의혹 보도,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로 제출된 조작된 이메일. 모든 것이 너무나도 완벽하게 짜인 각본이었다. 그리고 그 각본의 연출가는 바로 이민혁이었음을 서연은 이제 명확히 알 수 있었다. 그는 권지훈을 무너뜨리고 그의 기술을 헐값에 손에 넣은 뒤 그 공로를 인정받아 지금의 자리까지 초고속으로 승진했던 것이다. 서연은 마른 세수를 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자신이 사랑했던 남자가 얼마나 잔인하고 교활한 야수인지 이제야 깨달았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의 눈빛은 더욱 차갑고 단단해졌다. 그녀는 권지훈을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열쇠를 손에 쥐었다. 그것은 돈이나 권력이 아니었다. 바로 진실과 복수였다. 다음 날 오후, 강서연은 다시 을지로의 낡은 건물을 찾았다. 어제와 같은 옷차림이었지만 그녀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다. 그녀가 문을 열고 들어서자 라면을 먹고 있던 권지훈은 인상을 찌푸리며 쳐다보았다. 아직도 포기 안 했습니까? 내 말 못 알아들었어요. 여긴 당신 같은 사람이 올 곳이 아니라고. 그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가득했다. 서연은 대꾸 없이 그의 지저분한 책상으로 다가가 얇은 서류철 하나를 그 위에 던지듯 올려놓았다. 겉표지에는 빛바랜 로고와 함께 이렇게 적혀 있었다. 프로젝트 프로메트스, 이노바테크 최종 보고서. 그것을 본 권지훈의 움직임이 순간 멎었다. 그의 동공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프로메트스, 자신이 모든 것을 걸었던, 인간에게 불을 가져다 준 프로메트스처럼 세상에 혁신을 가져다 주리라 믿었던 프로젝트의 이름. 자신의 심장이자 분신과도 같았던 이름이었다. 그는 천천히 젓가락을 내려놓고 처음으로 서연을 제대로 마주보았다. 이걸 어디서 구했지? 그의 목소리는 낮게 잠겨 있었다. 서연은 그의 눈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응시하며 말했다. 어젯밤 당신에 대해 좀 알아봤어요. 단순히 약혼자의 뒷조사를 의뢰하러 온 게 아니에요. 나는 내 약혼자에게 모든 것을 빼앗긴 남자에게 동업을 제안하러 온 겁니다. 그녀는 한 걸음 더 다가가 책상을 손가락으로 가볍게 두드리며 말을 이었다. 이건 이민혁의 방식이에요. 5년 전 당신의 프로메테스를 훔치고 당신을 무너뜨렸던 그 방식 그대로. 이제는 내 아버지의 라페르를 삼키려고 하고 있어요. 서연의 마지막 문장은 권지훈의 뇌리에 번개처럼 내리꽂혔다. 굳게 닫아두었던 과거의 수문이 터져버린 듯 잊고 싶었던 기억들이 경류처럼 쏟아져 나왔다. 프로젝트 성공을 자축하며 동료들과 웃던 밤, 갑작스럽게
들이닥친 검찰. 배신감에 찬 눈으로 자신을 외면하던 동료들의 얼굴. 언론의 악의적인 비난. 그리고 결국 모든 것을 잃고 차가운 길바닥에 홀로 남겨졌던 그날의 절망까지. 그는 그 모든 것이 자신의 부주의와 세상의 비정함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지난 5년을 살아왔다. 하지만 지금 강서연이라는 여자가 나타나 그 모든 것이 한 사람에 의해 치밀하게 계획된 음모였다고 말하고 있었다. 이건 더 이상 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권지훈 씨, 당신의 복수가 걸린 문제이기도 하죠. 권지훈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철을 열었다. 그 안에는 서연이 밤새 정리한 자료들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이민혁이 M&A를 진행하며 만들었던 페이퍼 컴퍼니의 자금 흐름. 그가 매수했던 이노바테크의 내부 고발자 신원. 그리고 결정적으로 당시 제출된 증거 이메일에 서버 기록이 조작되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분석 자료까지. 권지훈조차도 미처 찾아내지 못했던 진실의 조각들이었다. 외나지 한참의 침묵 끝에 그가 입을 열었다. 당신 능력이라면 나보다 훨씬 더 깨끗하고 유능한 사람들을 얼마든지 고용할 수 있을 텐데. 객가가 깨끗한 사람들은 이 진흙탕에서 싸우는 법을 모르니까요. 나는 이민혁과 같은 방식으로 싸워줄 사람이 필요해요. 그의 수를 읽고 그의 뒤통수를 칠 수 있는 사람. 당신만큼 그를 잘 아는 사람은 없겠죠. 당신만큼 그에게 갚아주고 싶은 게 많은 사람도 없을 거고. 그녀의 말은 지독할 정도로 현실적이고 냉정했다. 권지훈은 쓴웃음을 지었다. 한때는 세상을 바꾸겠다던 천재 개발자는 이제 복수를 위한 최고의 도구로 평가받고 있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불쾌하지 않았다. 오히려 5년간 죽어있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하는 기분이었다. 잠들어 있던 야성이, 들개 같은 본능이 깨어나고 있었다. 그는 서류철을 덮고 의자 깊숙이 몸을 기댔다. 그리고 새로운 눈빛으로 서연을 바라보았다. 더 이상 경멸이나 냉소가 아닌 동료를 알아보는 날카로운 눈빛이었다. 좋아, 같이 하지. 하지만 분명히 해둘 게 있어. 난 당신의 고용인이 아니야. 난 내 방식대로 움직일 거고. 당신은 내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어. 그리고 이 일의 끝에서 이민혁이 가진 모든 것을 빼앗을 때 나도 내 몫을 챙길 거요. 5년 전에 내가 잃어버렸던 모든 것에 대한 이자를 합쳐서 얼마를 원하는데요. 돈이 아니야, 진실이지. 이민혁이 어떻게 나를 무너뜨렸는지 그 모든 진실을 세상에 밝히고 내 명예를 되찾을 거요. 당신은 그걸 약속해야 해. 이것은 거래가 아니었다. 동맹이었다. 상처 입은 두 짐승이 공동의 적을 사냥하기 위해 맺는 피의 맹세였다. 서연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다. 좋습니다. 동맹으로 하죠. 그녀가 먼저 손을 내밀었다. 권지훈은 잠시 그 희고 가느다란 손을 바라보다가 이내 자신의 거칠고 상처투성이인 손으로 그 손을 맞잡았다. 차갑고 단단한 두 사람의 손이 마주 잡히는 순간 위험하고도 필연적인 동맹이 마침내 체결되었다. 더 이상 화려한 여왕과 초라한 탐정도 과거의 적수도 아니었다. 그들은 이제 거대한 적을 향해 함께 칼을 겨누는 동지였다. 사무실의 퀴퀴한 공기 속에서 두 사람의 눈빛이 복수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서늘하게 빛나고 있었다. 서울의 밤하늘을 수놓은 별들조차도 그 빛을 잃게 할 만큼 5성급 호텔의 그랜드 볼룸은 눈부신 광채로 가득했다. 수천 개의 크리스털로 이루어진 샹들리에 아래 대한민국의 정재계를 움직이는 명사들이 샴페인 잔을 부딪히며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언론사의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고 공간을 가득 메운 웅장한 클래식 선율은 이 호화로운 밤의 배경음악이 되어주었다. 그리고 마침내 이 밤의 주인공인 강서연과 이민혁이 모습을 드러내자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잦아들고 모든 시선이 그들에게로 쏠렸다. 강서연은 얼음처럼 차가운 은빛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몸의 곡선을 따라 흐르는 실크는 우아했지만 그 색감은 누구의 접근도 허락하지 않을 듯한 냉기를 품고 있었다. 완벽하게 세팅된 머리 위에는 작은 다이아몬드 티아라가 여왕의 왕관처럼 빛났다. 그녀의 곁에 선 이민혁은 흠잡을 데 없이 잘 맞는 턱시도 차림으로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았다. 그들은 마치 동화 속에서 막 걸어 나온 왕자와 공주처럼 보였다. 사람들은 감탄했고 찬사를 보냈으며 완벽한 한 쌍의 탄생을 축복했다. 서연은 그 모든 시선과 환호를 온몸으로 받아내며 입가에 정교한 미소를 그려냈다. 근육 하나하나를 통제하여 만들어낸 완벽한 연기였다. 그녀의 팔짱을 낀 이민혁의 손길이 뱀처럼 느껴졌고 축하 인사를 건네는 사람들의 얼굴은 흐릿한 유령처럼 보였다. 그녀의 영혼은 이미 이 화려한 무대를 떠나 다른 곳을 향해 있었다. 바로 연회장 구석. 호텔 보안팀 직원 복장을 한 채 무심한 표정으로 서 있는 한 남자. 권지훈이었다. 그는 검은색 정장에 이어피스를 낀 채 다른 직원들 사이에 완벽하게 녹아들어 있었다. 그의 눈은 화려한 장식이나 유명 인사들을 좇지 않았다. 대신 날카로운 매처럼 공간 전체를 훑으며 사람들의 움직임, 그들의 관계, 그리고 그들이 나누는 대화의 입모양까지 매티큘러슬리 분석하고 있었다. 그의 임무는 이 파티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아니었다. 바로 이 파티의 가장 큰 위협, 이민혁에 숨겨진 연결고리를 찾아내는 것이었다. 가끔 그의 시선이 무대 중앙의 서연에게 닿을 때면 그의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저 작은 어깨로 저 거대한 위선을 어떻게 견뎌내고 있는 것일까? 경멸하고 증오했던 라이벌에 대한 희미한 연민, 혹은 자신과 같은 상처를 지닌 동지에 대한 기묘한 유대감 같은 것이었다. 대표님, 잠시만요. 드레스 자락이 조금 헝클어졌어요. 바로 그대. 윤소희가 다가와 서연의 드레스 끝자락을 정돈하며 살갑게 속삭였다. 그녀는 오늘 서연의 개인 비서로서 그림자처럼 그녀의 곁을 지키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오직 존경과 충신만이 가득한 것처럼 보였다. 괜찮으세요? 안색이 창백해 보여요. 잠시 앉아서 쉬시는 게. 서연은 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구역질을 애써 참아내며 부드럽게 대답했다. 괜찮아요. 윤 비서, 신경 써줘서 고마워요. 자신의 약혼자와 침실을 공유하고 자신의 회사를 송두리째 삼키려는 음모를 꾸미는 여자가 이제 와서 자신의 드레스 자락을 걱정하고 있었다. 세상에 이보다 더 지독한 코미디가 또 있을까? 파티가 무르익을 무렵 이민혁은 잠시 바람 좀 쐴까? 라며 서연을 데리고 인적이 드문 발코니로 향했다. 시원한 밤 공기가 두 사람을 감쌌다. 민혁은 뒤에서 부드럽게 서연을 끌어안고 그녀의 어깨에 턱을 기댔다. 유리문을 통해 연회장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로맨틱한 모습을 훔쳐보고 있었다. 행복하다. 서연아, 이렇게 너와 함께 있으니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아. 빨리 우리 둘을 닮은 아이도 낳고 라페르를 세계 최고의 기업으로 만들자. 우리가 함께라면 못할 게 없어. 그의 목소리는 사랑에 빠진 남자의 달콤한 속삭임. 그 자체였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서연은 발코니의 통유리창에 비친 그의 얼굴을 보았다. 그의 입은 사랑을 말하고 있었지만 그의 눈은 서연의 어깨 너머 연회장 기둥 근처에 서 있는 윤소희를 향해 있었다. 그리고 그는 오직 윤소희만이 알아볼 수 있을 미세한 미소, 모든 것이 자신의 계획대로 되어가고 있다는 오만한 승리자의 미소를 짓고 있었다. 서여연의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다. 눈앞에서 벌어지는 배신보다
유리창에 비친 그 찰나의 진실이 더욱 잔인했다. 모든 것이 연극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막상 그 연극의 실체를 직접 목격하자 숨이 막혀왔다. 같은 시각, 권지우는 그들로부터 멀리 떨어진 서비스 복도 근처에 있었다. 그는 로맨틱한 커플에게는 눈길도 주지 않았다. 그의 목표는 따로 있었다. 기업 사냥꾼으로 악명 높은 사모펀드 대표, 박상진 이사. 그는 이민혁이 최근 가장 자주 접촉하는 인물이었다. 권지우는 넥타이핀에 위장된 초소형 마이크를 이용해 박 이사와 그의 수행원들이 나누는 대화를 감청하고 있었다. 자금은 전부 준비됐습니다. 주주총회에서 이민혁 이사가 신호만 주면 곧바로 적대적 매수에 들어갈 겁니다. 실패할 가능성은 없나 걱정 마십시오. 내부 정보는 윤소희 비서가 계속 제공하고 있고 이민혁 이사가 가진 지분까지 합치면 과반수를 넘기는 건 확실합니다. 강서연은 손 쓸 틈도 없이 모든 걸 빼앗기게 될 겁니다. 빙고, 권지훈의 입계의 냉소가 번졌다. 음모의 전체적인 그림이 마침내 완성되었다. 그는 즉시 서연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했다. 하지만 다가갈 수는 없었다. 그는 연 회장 안으로 다시 들어와 발코니에 서연이 자신을 볼 수 있는 위치에 섰다. 유리창에 비친 진실에 온몸이 얼어붙었던 서연은 본능적으로 지훈을 찾았다. 그녀의 차가운 분노가 담긴 시선이 마침내 홀을 가로질러 그에게 닿았다. 권지훈은 다른 사람들은 전혀 눈치채지 못할 미세한 신호를 보냈다. 그가 자신의 귀에 꽂힌 이어피스를 2번 가볍게 건드렸다. 중요한 정보를 입수했다는 그들만의 약속된 신호였다. 서연의 눈동자가 아주 미세하게 떨리더니 이내 고요해졌다. 그녀는 그에게만 보이는 작은 끄덕임으로 화답했다. 수많은 군중 속에서 오직 2 사람만이 아는 비밀스러운 소통. 그것은 그들의 동맹이 얼마나 절박하고도 단단한지를 증명하는 순간이었다. 서연은 천천히 몸을 돌려 여전히 자신을 안고 있는 이민혁을 마주보았다. 자신의 모든 계략이 이미 감시당하고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그는 여전히 사랑스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서연은 부드럽게 손을 들어 그의 넥타이를 바로잡아 주었다. 그리고 오늘 밤 그 어떤 순간보다도 가장 눈부시고 완벽한 미소를 그에게 지어 보였다. 그럼요, 자기, 우리의 미래는 완벽할 거예요. 그녀의 미소는 카메라 플래시에 박제되어 세계의 커플이 나눈 가장 로맨틱한 순간으로 영원히 기록되었다. 하지만 그 미소는 결코 그녀의 눈에는 닿지 않았다. 그 차가운 눈동자 속에서는 이제 막 손에 넣은 날카로운 칼날을 어떻게 휘둘러야 가장 고통스럽게 적의 심장을 꿰뚫을 수 있을지 치밀한 계산이 시작되고 있었다. 약혼 파티에 화려한 불빛이 꺼지고 도시가 깊은 잠에 빠져든 시각. 을지로의 낡은 사무실에는 아직 불이 꺼지지 않았다. 강서연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 파티장을 빠져나오자마자 은빛 드레스와 보석을 벗어 던지고 검은색 바지 정장으로 갈아입은 채 곧장 이곳으로 향했다. 사무실 안은 짙은 커피 향과 함께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거대한 화이트보드 위에는 이민혁, 윤소희, 그리고 박상진 이사의 이름이 적혔고 그들의 관계를 보여주는 복잡한 선들과 자금 흐름에 대한 메모가 빼곡히 채워져 있었다. 이것은 이제 그들의 비밀스러운 전쟁 지휘 본부였다. 권지우는 방금 전 파티에서 녹음한 파일을 재생했다. 자금은 전부 준비됐습니다. 박상진 이사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오자 서연의 얼굴은 돌처럼 굳어졌다. 지우는 냉소적인 표정을 지우고 한때 천재라 불렸던 분석가의 모습으로 돌아와 있었다. 그는 녹음 내용을 들으며 화이트보드에 몇 가지를 더 추가했다. 예상대로군. 이민혁은 단순히 회사 자금을 빼돌리는 수준이 아니었어. 외부 사모펀드의 자금까지 끌어들여 본격적인 적대적 M&A를 준비하고 있었던 거야.
윤소희는 내부 정보를 넘기는 스파이고, 박상진은 외부에서 포문을 여는 대포 역할을 맡은 거지. 그의 목표는 단순한 횡령이 아니라 라페를레 경영권 자체를 찬탈하는 거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날카로운 통찰력이 번뜩였다. 서연은 복잡한 관계도를 단숨에 꿰뚫어보는 그의 지성에 내심 감탄했다. 거칠고 냉소적인 겉모습 뒤에 숨겨진 자신과 동등하거나 어쩌면 그 이상일지도 모를 명석한 두뇌. 그녀는 처음으로 권지훈이라는 남자를 단순한 도구가 아닌 진정한 파트너로서 마주보고 있었다. 몇 시간 동안 두 사람은 말없이 자료를 분석하고 정보를 교환하며 반격의 시나리오를 구상했다. 밖이 희미하게 밝아올 무렵 지우는 문득 서연의 창백한 얼굴을 보았다. 그녀는 파티에서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했을 터였다. 그는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사무실 구석의 작은 탕비실로 향했다. 잠시 후 김이 모락모락 나는 컵라면 2개와 단무지가 담긴 작은 종지를 들고 나타났다. 일단 먹고 합시다. 빈속으로는 전쟁도 못해. 그가 내민 것은 그녀가 평생 한 번도 입에 대본 적 없는 인스턴트 음식이었다. 하지만 서연은 아무 말 없이 그가 건네는 나무젓가락을 받아들었다.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의 화려한 요리가 아닌 낡은 사무실에서 먹는 컵라면 한 그릇. 이 기묘한 식사는 두 사람 사이에 존재하던 보이지 않는 벽을 허물어뜨리는 작은 파문과도 같았다. 서연은 묵묵히 면을 입으로 가져갔다. 어색했지만 이상하게도 따뜻했다. 어느 정도 허기를 채우자 두 사람 사이의 침묵이 조금은 부드러워졌다. 서연은 문득 화이트보드에 적힌 프로메테스라는 단어를 보며 입을 열었다. 프로젝트 프로메테스는 구체적으로 어떤 거였죠? 그녀의 질문에 지훈의 젓가락질이 순간 멈칫했다. 그의 얼굴에 다시 그늘이 졌다. 그는 한동안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이 없었다. 서연은 자신이 건드리지 말아야 할 상처를 건드렸다고 생각하며 입을 다물려던 참이었다. 그때 그가 나지막이 입을 열었다. 세상을 바꿀 수 있을 거라고 믿었던 내 모든 것이었지. 그의 목소리는 씁쓸했지만 그 안에는 숨길 수 없는 자부심이 묻어 있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과거를, 그 누구에게도 꺼내 보인 적 없던 실패의 기록을 담담하게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프로메테스와서는 AI 기반의 혁신적인 물류 플랫폼이었다. 단순한 배송 시스템이 아니라 수요 예측부터 재고 관리, 최적 경로 설정까지 모든 것을 스스로 판단하고 해결하는 살아있는 유기체 같은 시스템이었다. 그는 자신의 팀과 함께 밤을 새워가며 그것을 만들었다. 그리고 마침내 세상에 내놓을 준비가 되었을 때 이민혁이 투자자라는 얼굴로 그에게 접근했다. 그놈은 처음부터 기술을 훔칠 생각이었어. 그는 나에게 투자를 약속하며 접근했고 신뢰를 얻은 뒤 시스템의 모든 것을 파악해갔지. 난 바보처럼 그를 믿었어. 같은 꿈을 꾸는 파트너라고 생각했지. 하지만 이민혁은 그 신뢰를 배신했다. 그는 프로메테스의 핵심 알고리즘을 교묘하게 변형하여 라페를레 이름으로 먼저 특허를 출원했다. 그리고는 오히려 권지훈이 라페를레 기술을 훔쳤다고 언론에 터뜨렸다. 지훈의 팀에 있던 핵심 연구원 1명을 매수하여 연구 일지를 조작하고 거짓 증언을 하도록 만들었다. 법정 싸움은 길고 지루했으며 결국 자본이 없던 벤처기업은 거대 기업을 이길 수 없었다. 그놈은 내 기술만 훔친 게 아니야. 지훈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워졌다. 그는 주먹을 꽉 쥐었다. 그놈은 내 이름, 내 동료들, 그리고 내 미래까지 전부 훔쳐갔어. 사람들은 나를 세상을 바꾸려던 천재가 아니라 동료를 배신한 사기꾼으로 기억하게 됐지. 그의 이야기가 끝나고 사무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서연은 그의 고통의 깊이를 감히 짐작할 수 없었다. 그녀는 유감이에요. 같은 상투적인 위로를 건네는 대신 조용히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다. 오늘 밤 녹음 파일을 들었을 때 제가 처음 느낀 감정은 시련의 아픔이 아니었어요. 두려움이었죠.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단단한 심지가 박혀 있었다. 아버지가 아무것도 없는 맨손으로 라페르를 일구셨어요. 그리고 갑자기 돌아가셨을 때 저는 27이었죠. 아버지가 남긴 모든 것을 지켜내야 한다는 것만이 제 인생의 유일한 목표였어요. 이민혁이 제게서 훔치려고 하는 건 단순히 회사가 아니에요. 그건 제 아버지의 이름이고 제 삶의 이유 그 자체예요.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냈다. 언제나 완벽하고 강인한 CEO의 모습이 아닌 아버지의 유산을 잃을까 두려워하는 한 인간의 모습이었다. 그 순간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더 이상 CEO와 사설 탐정도, 채권자와 채무자도 아니었다. 그들은 같은 남자에게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길 위기에 처한 깊은 상처를 지닌 두 개의 영혼이었다. 복수라는 차가운 불꽃으로 시작된 그들의 동맹은 이제 서로의 상처를 알아보는 뜨거운 공감으로 단련되고 있었다. 컵라면 그릇은 비어 있었고 화이트보드는 그들의 방역 계획으로 가득했다. 동이 태워오는 창밖의 도시처럼 두 사람의 관계에도 새로운 국면이 밝아오고 있었다. 지훈이 먼저 침묵을 깼다. 반드시 막을 겁니다. 그것은 질문이 아닌 약속이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빛에는 그에 대한 새로운 신뢰가 담겨 있었다. 내 반드시 차가운 복수를 위해 맺어진 동맹은 이제 서로의 상처를 보듬는 구원의 약속으로 변모하고 있었다. 그들의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그들의 동맹이 맺어진 후 며칠이 흘렀다. 권지훈의 사무실은 이제 완벽한 그들의 전쟁기지와 룸으로 변모했다. 한쪽 벽을 가득 채운 화이트보드에는 라페를의 조직도와 재무 흐름이 복잡하게 그려져 있었고 지저분한 책상 위에는 이제 서류 더미 대신 여러 대의 모니터가 번쩍이며 실시간 데이터들을 쏟아내고 있었다. 강서연은 밤이 되면 약혼자의 눈을 피해 이곳을 찾는 비밀스러운 방문객이 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수동적으로 보고를 기다리는 의뢰인이 아니었다. 라페를의 재무 구조에 대한 그녀의 해박한 지식은 권지훈의 예리한 추적에 날개를 달아주었고 권지훈의 기술적인 분석력은 그녀가 미처 보지 못했던 회사의 허점들을 드러내 주었다. 그들은 이제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완벽하게 메워주는 하나의 팀처럼 움직이고 있었다. 그들의 첫 번째 목표는 이민혁이 빼돌린 비자금의 흐름을 추적하는 것이었다. 그는 교활했다. 여러 개의 유령 회사를 거치고 조세 피난처의 계좌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자금 세탁을 하고 있어 꼬리를 잡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다. 권지훈은 며칠 밤낮으로 모니터 앞에서 씨름했다. 그는 어둠 속에서 거미줄을 치는 거미처럼 수많은 IP 주소와 암호화된 서버들 사이를 오가며 이민혁이 남긴 희미한 디지털 발자국을 집요하게 추적했다.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는 언제나 마지막 단계에서 안개처럼 사라지곤 했다. 한편 강서연은 라페를이라는 거대한 무대 위에서 아슬아슬한 연기를 계속해야 했다. 특히 자신을 향한 윤소희의 감시는 날이 갈수록 더욱 노골적으로 변하고 있었다. 그녀는 걱정을 가장한 질문들로 서연의 일거수일투족을 확인하려 들었다. 어느 날 오후 윤소희는 다음 분기 해외 마케팅 전략 보고서를 들고 서연의 사무실로 들어왔다. 대표님, 요청하신 보고서 초안입니다. 검토 부탁드립니다. 서연은 평온한 미소로 보고서를 받아들었다.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차갑게 계산하고 있었다. 이 보고서는 회사의 미래 전략이 담긴 1급 기밀이었다. 그리고 윤소희는 오늘 밤
이 정보를 이민혁에게 넘길 것이다. 서연은 이미 함정을 파놓았다. 그녀는 보고서의 디지털 파일 안에 오직 그녀와 권지훈만이 아는 미세한 코드, 일종의 디지털 추적 장치를 심어두었다. 먹이에 독을 발라 덫으로 유인하는 사냥꾼처럼. 수고했어요. 윤 비서 아주 훌륭하네. 최종본은 내일 아침까지 내 책상 위에 올려줘요. 서연의 칭찬에 윤소희의 얼굴에 잠시 화색이 돌았다. 그녀는 자신의 역할이 완벽하게 성공하고 있다고 믿고 있었다. 그녀가 사무실을 나가자 서연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그녀는 권지훈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다. 미끼를 물었다. 결정적인 돌파구는 그날 밤늦게 찾아왔다. 권지훈은 비자금의 흐름이 케이맨 제도의 한 페이퍼 컴퍼니에서 최종적으로 멈춘다는 사실까지는 알아냈지만 그 이후의 행방은 묘연하여 벽에 부딪힌 상태였다. 동시에 서연은 최근 몇 주간 라페를레 주식을 익명의 해외 투자자들이 소량으로 꾸준히 매입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었다. 공시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5% 미만의 지분만을 교묘하게 사들이는 방식이었다. 각각의 사건은 그저 의심스러운 정황일 뿐이었지만 권지훈은 마침내 그 두 개의 점을 하나의 선으로 연결했다. 그는 화이트보드에 그려진 두 개의 도표, 즉 비자금 유입 도표와 주식 매입 현황 도표를 번갈아 노려보았다. 그러다 그의 눈이 번쩍 뜨였다. 케이맨 제도 계좌에 거액의 자금이 입금된 시점과 익명의 투자자들이 라페를레 주식을 대량으로 사들인 시점이 정확하게 일치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또 다른 모니터에 경고창이 떴다. 서연이 심어놓은 추적 코드가 활성화된 것이다. 윤소희가 열어본 그 기밀 보고서 파일이 케이맨 제도의 페이퍼 컴퍼니가 사용하는 서버를 통해 제3자에게 전송된 흔적이 포착되었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이었다. 찾았어. 이 개자식의 진짜 계획을. 권지훈의 목소리에 서연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는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서연에게 모든 것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단순한 횡령이 아니었다. 이민혁은 서연의 회사에서 빼돌린 돈을 종잣돈으로 삼아 박상진의 사모펀드로부터 거액의 투자를 유치했다. 그리고 그 막대한 자금을 케이맨 제도의 유령 회사를 통해 세탁한 뒤 정체를 숨긴 채 라페를레 주식을 꾸준히 사들여왔던 것이다. 윤소희는 언제 주식을 사야 시장의 의심을 피할 수 있는지 회사의 내부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역할을 맡았다. 그들의 최종 목표는 다가오는 주주총회. 그때까지 최대한의 지분을 확보한 뒤 자신들의 정체를 드러내고 적대적 M&A를 통해 회사를 통째로 집어삼키려는 것이었다. 모든 진실을 알게 된 서연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녀의 얼굴에서는 모든 감정이 사라져 있었다. 이민혁이 자신을 배신한 것도 모자라 자신이 지켜온 회사의 돈으로 자신을 파멸시킬 칼을 사고 있었다는 사실. 그것은 그녀의 자존심과 영혼에 가해진 궁극적인 모욕이었다. 지난 며칠간 그녀를 괴롭혔던 슬픔과 두려움은 이제 한 점의 불순물도 섞이지 않은 순도 높은 차가운 분노로 결정화되었다. 서연은 조용히 화이트보드로 걸어갔다. 그녀는 붉은색 마커를 집어들어 화이트보드 중앙에 있는 이민혁의 이름 위에 크고 거친 X자를 그었다. 그리고는 권지훈을 돌아보며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막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방어하는 자의 눈빛이 아니었다. 사냥을 앞둔 포식자의 눈빛이었다. 우리는 그를 막는 게 아니에요. 파괴하는 거지. 그가 내게서 모든 걸 빼앗으려 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에게서 모든 걸 빼앗을 거예요. 그의 돈, 명예, 미래, 남김없이 전부 다. 그녀의 선언에 사무실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권지훈은 그런 그녀의 모습을 잠시 바라보다가
이내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띄었다. 그가 기다려왔던 순간이었다. 이제야 비로소 진정한 동맹이 완성된 기분이었다. 이제 그들의 목표는 생존이 아니었다. 완전한 파멸, 철저한 응징이었다. 화이트보드는 더 이상 단순한 조사 현황판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제 적의 심장을 향한 공격 루트가 그려진 작전 지도였다. 엉켜있던 실타래는 마침내 풀렸고 그 끝에는 괴물의 추악한 민낯이 드러났다. 그리고 이제 두 사람은 그 괴물의 목에 감아 숨통을 끊어놓을 새로운 밧줄을 꼬기 시작했다. 이민혁을 파멸시키기 위한 계획은 날이 갈수록 정교하고 촘촘하게 짜여졌다. 강서연과 권지우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머리를 맞대었고 그들의 방역 시나리오는 이제 거의 완벽에 가까워 보였다. 하지만 계획이 완성되어 갈수록 서연을 짓누르는 심리적 압박감은 극에 달했다. 그녀는 낮에는 완벽한 약혼녀이자 유능한 CEO의 가면을 쓴 채 자신을 향한 이민혁의 달콤한 위선과 윤소희의 가식적인 충성을 견뎌내야 했다. 그리고 밤이 되면 지친 몸을 이끌고 전쟁기지로 돌아와 복수라는 차가운 칼날을 갈아야 했다. 진실과 거짓, 사랑과 증오, 그 아슬아슬한 경계 위에서 외줄타기를 하는 것 같은 매일이 반복되었다. 마침내 그녀 안에 무언가가 끊어졌다. 그날은 이민혁이 주주총회 이후에 청사진에 대해 열변을 토하며 그녀를 위한 서프라이즈 선물이라며 고가의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걸어준 날이었다. 그의 손길이 목에 닿는 순간 서연은 참을 수 없는 역겨움을 느꼈다. 마치 뱀이 자신의 목을 조르는 것 같은 환각에 사로잡혔다. 그녀는 가까스로 미소를 지으며 그를 돌려보낸 뒤 사무실에서 뛰쳐나왔다. 어디로 가야 한다는 목적지도 없었다. 그저 이 숨막히는 서울을, 자신을 옥죄는 이 거대한 세장을 벗어나야 한다는 본능만이 그녀를 이끌었다. 그녀는 권지훈과 비서실에서 쉴 새 없이 걸려오는 전화를 무시한 채 마침내 전원을 꺼버렸다. 그리고는 무작정 고속도로를 달렸다. 몇 시간을 달렸을까? 익숙한 바다, 내음이 코끝을 스치자 그녀는 홀린 듯이 차를 멈췄다. 그곳은 그녀의 기억 속에서 거의 잊혀졌던 어린 시절 아버지와 함께 찾았던 작은 어촌 마을이었다. 아버지가 유일하게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평범한 아빠가 되어주었던 곳,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따뜻하고 행복했던 기억이 잠들어 있는 장소였다. 한편 그들의 아지트에서 서연을 기다리던 권지우는 그녀가 아무런 연락도 없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계획에 차질이 생길까봐 걱정된 것이 아니었다. 그 강인한 여자가 마침내 무너져버린 것은 아닐까 하는 순수한 염려였다. 그는 자신의 모든 해킹 실력을 동원했다. 그녀의 차량 GPS가 마지막으로 잡힌 위치, 휴대폰 전원이 꺼진 기지국, 그리고 과거 그녀와의 대화에서 스치듯 들었던 아버지와 바다에 대한 단편적인 기억을 조합했다. 그리고 그는 마치 자석처럼 그녀가 있을 곳을 정확히 짚어냈다. 서여연은 인적 없는 해변의 방파제 위에 홀로 앉아 붉게 물들어가는 수평선을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었다. 파도 소리만이 유일한 위로가 되어주는 시간. 바로 그때 곁에 누군가 다가오는 기척이 느껴졌다. 돌아보지 않아도 누구인지 알 수 있었다. 그는 어떻게 찾았어요? 같은 질문도. 왜 말없이 떠났어요? 같은 질책도 하지 않았다. 그저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옆에 앉아 그녀와 같은 곳을 바라볼 뿐이었다. 그 침묵이 그 어떤 100마디의 위로보다도 더 깊은 울림으로 그녀의 마음을 파고들었다.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 서연이 먼저 입을 열었다. 어릴 때 아빠랑 여기 자주 왔었어요. 저 바위에서 낚시도 하고 저 백사장에서 모래성도 쌓았죠. 그때는 라페르의 후계자가 아니라
그냥 아빠 딸 강소연이었는데 그녀의 목소리는 희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들은 그날 하루 복수도, 음모도, 라페르도 모두 잊었다. 마치 다른 세상에 온 사람들처럼 그저 조용한 어촌 마을의 일부가 되었다. 그들은 해변을 따라 나란히 걸었고 허름하지만 정갈한 노부부의 식당에서 갓 구운 생선구이로 저녁을 먹었다. 서먹할 것 같았던 식사 시간은 의외로 편안했다. 서연은 처음으로 그에게 물었다. 이노바테크를 만들기 전에 원래 꿈은 뭐였어요? 지우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다. 웃을지도 모르지만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기술을 만들고 싶었어. 단순히 물건을 옮기는 게 아니라 마음을 전하는 그런 기술. 멋진 꿈이네요. 그쪽은 태어날 때부터 CEO가 꿈은 아니었을 텐데. 그의 질문에 서연은 잠시 먼 곳을 바라보았다. 작은 미술관의 큐레이터가 되고 싶었어요. 아무도 모르는 무명 작가의 작품을 발굴해서 세상에 그 가치를 알리는 일을 하고 싶었죠. 그들은 서로에게서 만약 세상이 그들을 배신하지 않았더라면 존재했을지도 모르는 또 다른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잃어버린 꿈에 대한 아련한 동질감, 그리고 서로의 상처 입은 영혼에 대한 깊은 연민이 두 사람 사이에 조용히 흘렀다. 어느덧 해가 지고 차가운 바닷바람이 불어왔다. 얇은 비즈니스 정장 차림에 서연이 어깨를 움츠리자 지우는 말없이 자신이 입고 있던 낡은 가죽 재킷을 벗어 그녀의 어깨에 걸쳐주었다. 그의 천이 남아있는 재킷은 그녀의 몸에 비해 컸지만 더없이 아늑하고 따뜻했다. 가죽과 커피, 그리고 그에게서만 나는 독특한 향기가 그녀를 부드럽게 감쌌다. 서여연은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냉소적이지 않았다. 그 안에는 그녀조차도 제대로 정의할 수 없는 깊고 따뜻한 감정이 담겨 있었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위험할 정도로 가까워졌다. 지우는 마치 자석에 이끌리듯 천천히 손을 들어 그녀의 뺨을 향해 뻗었다. 하지만 그의 손가락이 그녀에게 닿기 직전 그는 주먹을 쥐며 스스로를 멈췄다. 파도 소리만이 두 사람 사이에 긴장과 설렘을 채우고 있었다. 고백 직전에 그 어떤 고백보다도 더 심장이 떨리는 순간이었다. 그 순간은 영원처럼 길게, 그리고 찰나처럼 짧게 지나갔다. 하지만 그들의 관계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것을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다. 그들은 더 이상 복수를 위한 동맹이 아니었다. 밤하늘의 별을 보며 차로 돌아오는 길. 지훈이 먼저 침묵을 깼다. 그의 목소리는 다시 평소의 차분함을 되찾아 있었다. 폭풍이 곧 올 거요. 마음 단단히 먹어야 해. 그의 말에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한결 강인하고 평온해져 있었다. 네, 준비됐어요. 그리고 이제 더는 혼자가 아니니까 오늘의 짧은 휴식은 그녀를 약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시 싸울 수 있는 힘을 주었다. 자신이 무엇을 위해 싸우고 있는지, 그리고 이제 자신의 곁에는 누가 있는지를 다시금 깨닫게 해주었다. 어둠 속에서 홀로 칼을 갈던 여왕은 이제 자신의 등을 지켜줄 든든한 기사와 함께 마지막 전쟁을 향해 나아갈 준비를 마쳤다. 어촌 마을에서의 짧은 휴식은 강서연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놓았다. 서울로 돌아온 그녀의 눈빛에서는 더 이상 고뇌나 흔들림을 찾아볼 수 없었다. 그 자리에는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차가운 통찰력과 목표를 향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는 강철 같은 의지만이 남아 있었다. 그녀의 귀환은 라페르의 새로운 긴장감을 불어넣었다. 직원들은 휴식을 취하고 온 CEO가 이전보다 더욱 카리스마 넘치고 강력해졌다고 느꼈다. 이민혁과 윤소희는 갑작스럽게 사라졌던 그녀에게 걱정을 가장한 질문들을 쏟아냈다. 서연은 그들의 위선을 완벽한 연기로 받아넘겼다. 그녀는 지친 기색 하나 없이
오히려 전보다 더욱 다정하고 신뢰에 가득 찬 모습으로 그들을 대했다. 격정 끼쳐서 미안해요. 너무 스트레스가 심했나 봐요. 잠시 머리를 식히고 오니 역시 민혁 씨가 내 곁에 있다는 게 얼마나 든든한 일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됐어요. 그녀의 달콤한 말에 이민혁의 얼굴에 오만한 미소가 번졌다. 그는 강서연이 마침내 자신에게 완전히 의지하기 시작했다고, 이 철의 여인이 사랑 앞에서 무너져 내렸다고 확신했다. 그의 방심은 서연이 계획한 가장 치명적인 독이었다. 결전의 날인 주주총회를 며칠 앞둔 임원회의에서 서연은 폭탄 선언을 했다. 이번 주주총회는 제가 단독으로 책임지는 마지막 주총이 될 겁니다. 이제 라페르는 제 혼자만의 회사가 아니라 우리 두 사람의 회사니까요. 그래서 이번 주총 준비의 상당 부분을 이민혁 이사님께 일임하여 차기 리더로서의 역량을 확실히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회의실의 모든 임원들이 술렁였다. 회사의 운명이 걸린 중대한 행사의 권한을 약혼자에게 넘긴다는 것은 파격적인 결정이었다. 이민혁은 놀란 척하면서도 입꼬리가 올라가는 것을 숨기지 못했다. 그에게 이것은 승리를 확인하는 축포와도 같았다. 강서연이 스스로 성문의 열쇠를 그에게 넘겨준 셈이었다. 그는 이제 주주총회라는 무대 위에서 화려하게 대관식을 치를 일만 남았다고 생각했다. 그의 눈빛이 회의실 건너편에 앉은 윤소희와 마주쳤다. 두 사람의 눈빛 속에는 승리에 대한 확신과 탐욕이 번들거렸다. 하지만 그들이 승리를 예감하며 축배를 드는 동안 서연은 어둠 속에서 자신의 군대를 움직이고 있었다. 그녀는 낮의 CEO가 아닌 밤의 전략가로서 움직였다. 그녀는 변장까지 한 채 아버지가 살아생전 가장 신뢰했던 라페르의 원로 주주들을 비밀리에 만나기 시작했다. 만남의 장소는 그녀의 사무실도 권지훈의 아지트도 아닌 삼청동의 고즈넉한 한정식집 별실이었다. 그녀는 원로들 앞에서 이민혁과의 개인적인 감정이나 불륜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다. 그것은 그녀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이것이 라피에르의 생존이 걸린 싸움임을 명확히 했다. 그녀는 권지훈이 수집한 증거 중 일부, 즉 이민혁이 박상진의 사모펀드와 결탁한 정황과 의심스러운 자금 흐름에 대한 자료만을 선별하여 보여주었다. 이민혁 이사는 제 아버지의 유산인 라페르를 기업 사냥꾼에게 팔아넘기려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 모든 것을 걸고 이 회사를 지킬 것입니다. 부디 제 아버지를 보셨던 것처럼 저에게도 힘을 실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녀는 눈물을 보이거나 감정에 호소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의 눈빛은 비장했고 목소리는 단호했다. 아버지의 그림자 뒤에 숨은 나약한 딸이 아닌 아버지의 유산을 지키기 위해 적진에 뛰어들 준비가 된 용맹한 후계자의 모습이었다. 그녀의 진심과 명백한 증거 앞에 아버지에 대한 충성심이 깊었던 원로 주주들은 하나둘씩 그녀의 편에 서기로 약속했다. 그녀는 그렇게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자신의 우군을 확보해 나갔다. 서연이 정치적인 전선을 구축하는 동안 권지훈은 적의 심장에 꽂을 마지막 비수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에게는 이민혁과 윤소희의 관계, 그리고 그들의 공모를 누구도 부정할 수 없게 만들 결정적 증거, 스모킹 군가 필요했다. 기회는 의외로 빨리 찾아왔다. 승리를 확신한 이민혁과 윤소희는 점점 더 대담하고 부주의해졌다. 그들은 주주총회 전날 밤 최종적으로 확보한 우호 지분 목록을 교환하고 마지막 계획을 점검하기 위해 만나기로 약속했다. 권지훈은 이 정보를 놓치지 않았다. 그들의 접선 장소는 이민혁이 비밀리에 유지해온 강남의 또 다른 오피스텔이었다. 지훈은 며칠 전부터 건물 전체의 보안 시스템을 파악하고 환풍구와 배관 구조까지 샅샅이 분석했다.
그리고 약속 시간 몇 시간 전, 그는 청소부로 위장하여 건물에 잠입,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는 초소형 몰래카메라를 오피스텔의 거실, 조명등 안에 설치하는 데 성공했다. 그는 자신의 아지트에서 라이브 피드를 통해 그들의 마지막 밀회를 지켜보았다. 화면 속 이민혁과 윤소희는 샴페인을 터뜨리며 서로의 성공을 자축하고 있었다. 수고했어. 소희야, 내일이면 이 모든 게 우리 거야. 넌 더 이상 비서가 아니라 이 성의 새로운 안주인이 되는 거지. 이민혁은 윤소희에게 USB를 건네받으며 그녀에게 깊게 키스했다. 그 USB에는 그들이 불법적으로 확보한 주주들의 의결권 위임장과 주총당일 발표할 자료들이 담겨 있었다. 그들의 불륜과 기업 스파이 행위가 완벽하게 담긴 그 영상은 그들의 무덤을 파는 삽이나 마찬가지였다. 권지훈은 조용히 모든 것을 녹화했다. 주주총회 전날 밤, 마지막 작전 회의를 위해 서연이 아지트를 찾았다. 지난 며칠간의 경무로 두 사람 모두 지쳐 있었지만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도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복잡했던 화이트보드는 이제 깨끗하게 지워져 있었다. 모든 계획은 끝났다. 권지훈은 말없이 검은색 USB 하나를 그녀에게 건넸다. 마지막 패예요. 무대 위에서 언제 어떻게 했을지는 이제 감독인 당신의 몫이야. 서연은 흔들림 없는 손으로 USB를 받았다. 어촌 마을의 밤바다에서 시작된 그들의 기묘한 유대감은 이제 생사를 함께하는 전우회로 단단하게 벼려져 있었다. 권지훈이 나지막이 물었다. 준비됐소. 서연은 USB를 꽉 쥔 채 그를 바라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나는 이 날을 위해 태어난 사람이에요. 마침내 무대의 막이 오를 시간이었다. 화려한 조명 아래 감춰져 있던 모든 진실이 드러나고 거짓된 주인공들이 단죄받을 시간이 임박했다. 그녀의 충격적인 방역을 위한 모든 준비는 이제 끝났다. 라페레얼 그룹의 정기 주주총회가 열리는 호텔 연회장은 보이지 않는 전쟁의 기운으로 가득했다. 거대한 U자 형태의 테이블에는 회사의 운명을 쥔 주주들이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다. 강서연의 편에 서기로 한 원로 주주들은 비장한 표정으로 입을 굳게 다물고 있었고 중립적인 성향의 주주들은 불안한 눈빛으로 서로의 눈치만 살피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 사이에 섞여 앉은 이민혁에게 매수된 몇몇 주주들의 얼굴에는 노골적인 자신감이 떠올라 있었다. 강서연은 단상의 중앙, 의장석에 꼿꼿한 자세로 앉아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그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는 완벽한 포커페이스였다. 바로 뒤에 앉은 윤소희는 여전히 충직한 비서의 역할을 연기하고 있었지만 무릎 위에 놓인 두 손을 하얗게 될 때까지 꽉 쥐고 있었다. 그리고 연회장 맨 뒤편, 기술지원팀 직원으로 위장한 권지훈은 모든 것이 계획대로 돌아가고 있음을 확인하며 서연에게만 보이는 미세한 신호를 보냈다. 회의는 지루한 형식적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재무보고가 끝나자 이민혁이 자리에서 일어나 손을 들었다. 의장님, 긴급 동의안을 발의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연회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모든 시선이 그에게로 집중되었다. 쇼가 시작된 것이다. 그는 연단으로 걸어나와 준비된 연설을 시작했다. 그의 연기는 완벽했다. 그는 회사를 걱정하는 충신처럼 강서연 대표의 경영 방식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했다. 그는 조작된 수치와 그래프를 제시하며 그녀의 리더십 아래 회사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심지어 그녀의 결단력이 감정적인 이유로 흔들리고 있다며 교묘하게 그녀를 폄하했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지금 라페를에 필요한 것은 안정입니다. 저는 감히 이 위기 상황에서 회사를 안정시키고 미래로 이끌 적임자가 바로 저 이민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열변을 토하며
마침내 본색을 드러냈다. 이에 저는 강서연 대표이사에 대한 불신임안을 발의하며 차기 대표이사 선출 전까지 저를 임시 의장으로 추대해 주실 것을 강력히 제안하는 바입니다. 그의 연설이 끝나자 미리 약속된 박수 소리가 연 회장 곳곳에서 터져 나왔다. 분위기는 완전히 그에게 넘어간 것처럼 보였다. 그는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의장석의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 게임은 끝났어. 강서연, 이제 이 자리는 내 거야. 모든 눈이 다시 서연에게로 향했다. 모두가 그녀가 어떻게 반응할지 숨죽여 지켜보았다. 그녀가 분노할 것이라, 혹은 울며 반박할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서연은 잠시 동안 아무런 말도 없이 길고 긴 침묵으로 좌중을 압도했다. 그리고 천천히, 마치 여왕처럼 우아하고 기품 있는 걸음으로 연단에 섰다. 그녀의 침착함은 오히려 이민혁을 불안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마이크 앞에 서서 연 회장을 가득 메운 주주들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그녀의 시선은 마지막으로 자신만만한 미소를 짓고 있는 이민혁에게 멎었다. 그리고 맑고 차가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이장님, 그리고 주주 여러분, 표결에 앞서 주주로서 여러분이 반드시 아셔야 할 몇 가지를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그녀는 연 회장 뒤편의 권지훈을 향해 고개를 살짝 끄덕였다. 그 순간 연단 뒤에 거대한 스크린에 띄워져 있던 라페를레 로고가 검은 화면으로 바뀌었다. 잠시의 정적 후 화면이 다시 켜졌다. 첫 번째로 나타난 것은 JS라는 이름으로 저장된 이와 이민혁이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였다. 모든 건 계획대로 되어가고 있죠. 작은 시작이었지만 장래를 술렁이게 하기엔 충분했다. 곧이어 복잡한 자금 흐름도가 화면을 가득 채웠다. 회사의 자금이 어떻게 유령 회사를 통해 케이맨 제도로 흘러 들어갔고, 그 돈이 다시 어떻게 라페를의 주식을 매입하는 데 사용되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자료였다. 범죄의 증거였다. 이민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기 시작했다. 저건 그가 무언가 외치려던 순간 스피커를 통해 익숙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약혼 파티에서 권지훈이 녹음했던 박상진 이사와 이민혁의 대화였다. 주주총회에서 이민혁 이사가 신호만 주면 곧바로 적대적 매수에 들어갈 겁니다. 이제 모든 주주들이 이민혁이 외부 세력과 결탁했음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그것은 서막에 불과했다. 서연의 방역의 하이라이트는 지금부터였다. 화면이 전환되고 나측은 오피스텔 거실의 영상이 나타났다. 이민혁과 윤소희가 샴페인 잔을 부딪히며 서로를 끌어안고 키스하는 장면. 연 회장은 경악으로 가득 찼다. 약혼녀의 가장 충직한 비서와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만으로도 그는 도덕적으로 끝이었다. 윤소희는 비명을 지르며 자신의 얼굴을 감쌌다. 영상은 계속되었다. 이민혁은 윤소희에게서 USB를 건네받으며 그녀의 귓가에 이렇게 속삭였다. 내일이면 이 모든 게 우리 거야. 넌 더 이상 비서가 아니라 이 성의 새로운 안주인이 되는 거지. 완벽한 증거였다. 개인적인 배신과 파렴치한 기업 범죄가 한순간에 만천에 드러났다. 연 회장은 이제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모든 주주들이 경멸과 분노가 뒤섞인 눈으로 벌거벗겨진 두 사람을 쏘아보고 있었다. 이민혁은 완전히 무너졌다. 그는 미친 사람처럼 소리쳤다. 조작이야. 저건 다 거짓이야. 함정이라고. 하지만 그의 발악은 공허한 외침일 뿐이었다. 서연은 그의 처절한 모습을 차갑게 내려다보며 마이크에 대고 마지막 일격을 날렸다. 이민혁 이사와 윤소희 비서의 횡령, 배임, 그리고 산업 스파이 혐의에 대한 모든 증거는 이 자리에 있는 언론인들과 지금 막 도착했을 검찰에도 모두 제출되었습니다.
마치 그녀의 말이 신호였던 것처럼 연 회장 뒷문이 활짝 열렸다. 검찰은 아니었다. 그보다 더 즉각적인 위협. 권지훈이 이끄는 전문 보안 요원들이 성큼성큼 걸어 들어와 망연자실해 있는 이민혁과 거의 실신 직전인 윤소희의 양옆에 섰다. 도망이나 증거 인멸의 가능성을 원천 봉쇄하기 위함이었다. 이민혁은 공포에 질려 떨며 힘없이 보안 요원들에게 끌려나갔다. 윤소희는 실성한 사람처럼 울부짖으며 끌려갔다. 그들이 사라진 연 회장에는 깊은 침묵만이 남았다. 충격과 경외, 그리고 약간의 두려움이 섞인 주주들의 시선이 모두 연단의 강서연에게로 향했다. 그녀는 승자의 환희가 아닌 모든 것을 끝낸 자의 차가운 평온함으로 그들을 마주하고 있었다. 전쟁은 끝났다. 땄다. 그녀는 단순히 자신의 왕국을 지켜낸 것이 아니었다. 가장 화려하고 공개적인 무대 위에서 적들을 산산조각 내버렸다. 충격적인 방역은 완벽하게 성공했다. 그 떠들썩했던 주주총회가 끝나고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계절은 가을의 끝자락을 향해 가고 있었고 서울의 거리는 황금빛 은행잎으로 아름답게 물들어 있었다. 라페르를 뒤흔들었던 희대의 스캔들은 세간의 관심 속에서 서서히 잊혀졌다. 강서연의 충격적인 방역 이후 이민혁과 윤소희는 횡령, 배임, 산업 스파이 등 여러 혐의로 기소되어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았다. 그들이 쌓아 올렸던 거짓의 성은 한 줌의 죄도 남기지 않고 완벽하게 무너져 내렸다. 놀랍게도 라페르르은 위기 이후 더욱 단단해졌다. 강서연은 사건을 투명하게 처리하고 과감한 조직 개편과 혁신적인 비전 제시를 통해 주주들과 직원들의 신뢰를 완벽하게 회복했다. 위기 속에서 보여준 그녀의 강인하고 결단력 있는 리더십은 그녀를 더 이상 유산을 물려받은 상속녀가 아닌 스스로 왕국을 지켜낸 여왕으로 각인시켰다. 회사의 주가는 연일 최고치를 경신했고 그녀의 이름 앞에는 이제 존경과 경외가 따라붙었다. 무엇보다도 강서연 자신이 변했다. 그녀를 감싸고 있던 차가운 얼음벽은 어느새 녹아내렸고 그 자리에는 온화하고 여유로운 자신감이 자리 잡았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 발버둥 치지 않았고 타인의 시선에 얽매이지도 않았다. 복도를 지나치다 마주치는 직원들에게 따뜻한 미소를 건넬 줄 알게 되었고 농담을 주고받을 줄도 알게 되었다. 그녀를 가두었던 화려한 세장은 이제 그녀가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드넓은 왕국이 되었다. 마음을 짓누르던 유령들이 사라지자 비로소 진정한 평화가 찾아왔다. 어느 맑은 가을날 오후 서연은 직접 차를 몰아 을지로로 향했다. 처음 그를 찾아갔을 때의 절박함도 동맹을 맺었을 때의 비장함도 이제는 없었다. 그녀는 차창 밖으로 스치는 낡은 거리의 풍경을 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한때는 초라하고 낯설게만 느껴졌던 이 거리가 이제는 자신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장소처럼 푸근하게 느껴졌다. 블랙아울이 있던 낡은 상가 건물 앞에 차를 세운 그녀는 잠시 놀랐다. 삐걱거리던 낡은 간판은 세련되고 모던한 디자인의 새로운 간판으로 바뀌어 있었다.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그곳은 더 이상 그녀가 기억하던 혼돈의 공간이 아니었다. 퀴퀴한 커피 냄새 대신 은은한 원두 향이 났고 서류 더미가 쌓여있던 자리에는 최신 보안 장비들과 깔끔하게 정돈된 책장들이 들어서 있었다. 그의 상처 입었던 과거가 치유되고 새로운 성공이 시작되었음을 보여주는 공간의 변화였다. 창가에 서서 커피를 내리고 있던 권지훈이 그녀를 돌아보았다. 그 역시 변해 있었다. 세상을 향한 냉소와 불신으로 가득했던 그의 눈빛은 이제 한결 부드럽고 깊어져 있었다. 어쩐 일이시오?
또 나한테 의뢰할 사건이라도 생긴 건가? 그의 말투는 여전히 퉁명스러웠지만 그 안에 숨길 수 없는 반가움이 묻어 있었다. 서연은 웃으며 그가 내민 따뜻한 커피잔을 받아들었다. 비슷해요. 사건 의뢰는 아니고 공식적인 제안을 하러 왔어요. 그녀는 소파에 앉아 진지한 표정으로 그를 마주보았다. 이번 사건을 겪으면서 회사에 얼마나 많은 보안상의 허점이 있는지 깨달았어요. 그래서 라페르에 새로운 부서를 신설할까 해요. 단순한 보안팀이 아니라 회사의 모든 전략적 리스크를 관리하고 예측하는 컨트롤 타워가 될 부서죠. 그리고 그 부서의 책임자 자리를 권지훈 씨에게 제안하고 싶어요. 그것은 파격적인 제안이었다. 그룹의 핵심 정보에 모두 접근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과 그에 걸맞은 최고의 다을을 약속하는 자리였다. 그녀가 그에게 보낼 수 있는 가장 큰 신뢰의 표현이었다. 권지훈은 잠시 그녀의 제안을 묵묵히 듣고 있었다. 그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대며 말했다. 아주 구미가 당기는 제안이군. 하지만 난 좋은 직원이 되기엔 글러먹은 사람이라 누구 밑에서 일하는 것보단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적성에 맞거든. 장난기 섞인 거절. 서연의 얼굴에 잠시 실망감이 스치는 것을 본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의 앞으로 다가왔다. 그의 표정은 이제 더없이 진지하고 부드러워져 있었다. 당신의 보안 책임자 자리는 맡을 수 없어. 하지만 내가 지원하고 싶은 자리는 따로 있는데. 서연은 의아한 표정으로 그를 올려다보았다. 무슨 자리요? 권지훈은 한쪽 무릎을 굽혀 그녀와 눈높이를 맞추었다. 그리고 그녀의 눈을 깊숙이 들여다보며 세상에서 가장 진실한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의 파트너 자리, 회사에서가 아니라 인생에서 내가 원하는 건 오직 그 자리뿐이오. 그의 고백에 서연의 심장이 크게 울렸다. 그 어떤 화려한 미사여구나 값비싼 선물보다도 그의 투박하지만 진심이 담긴 이 한마디가 그녀의 마음 가장 깊은 곳을 파고들었다. 그녀를 짓누르던 여왕의 왕관이 마침내 부드럽게 녹아내리는 순간이었다. 그녀의 얼굴에 지난 몇 달간 그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았던 소녀처럼 환한 미소가 피어올랐다. 그 자리는 아주 오랫동안 공석이었는데 면접 절차가 엄청나게 까다롭거든요. 그녀는 장난스럽게 받아쳤지만 그녀의 눈가에는 촉촉한 물기가 어렸다. 하지만 당신이라면 특별히 합격시켜 드릴게요. 지우는 미소 지으며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끌어당겨 그들의 첫 번째 입맞춤을 나누었다. 음모도, 복수도, 위험도 없는 오직 서로의 온기만이 가득한 따뜻하고 부드러운 입맞춤이었다. 잠시 후 두 사람은 사무실을 나섰다. 나란히 손을 잡고 늦가을의 오후 햇살이 황금빛으로 부서지며 그들의 앞길을 비추고 있었다. 그들은 더 이상 상처 입은 과거에 얽매여 있지도 불확실한 미래를 두려워하지도 않았다.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함께 시련을 이겨내며 그들은 마침내 서로에게 구원이 되었다. 전쟁은 끝났다. 그리고 따스한 오후의 햇살 속에서 그들의 새로운 시작은 이제 막 문을 열고 있었다.